별빛이 내려오는 다락방에서 편안하고 포근한 잠으로 초대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꿈 꾸세요. 은혜 갚은 까치. 산과 들이 포근하게 둘러싸인 작은 마을 한가운데 조용하지만 따뜻한 기운이 흐르는 초가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는 마음이 고운 젊은 나무꾼이 살고 있었지요. 그는 매일 아침 숲으로 향하며 인사를 건넸어요. 잘 부탁한다, 숲아. 오늘도 조심히 일할게요. 나무꾼은 숲을 돈으로 보지 않고 함께 숨쉬는 이웃처럼 여겼어요. 큰 나무를 베는 일도 꼭 필요한 양만큼만 했고 작은 새나 동물이 보이면 길을 비켜주었어요. 그런 마음을 숲도 알고 있는 듯 늘 바람이 부드럽게 스쳐갔지요. 그날도 나무꾼은 숲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새가 다급하게 몸부림치는 듯한 소리였지요. 나무꾼은 놀라 소리를 따라 달려갔어요. 큰 바위 아래 나뭇가지에 까치 한 마리가 발이 걸려 있었어요. 줄처럼 엉킨 덩굴에 발이 꽉 묶여버린 거였지요. 까치는 계속 몸을 흔들며 빠져나오려 했지만 덩굴은 더 꽉 조여갔어요. 가만히 있어. 내가 도와줄게요. 나무꾼은 조심스럽게 말하며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는 덩굴을 천천히 자르고 까치의 상처난 발목을 살펴보았어요. 많이 아팠구나. 조금만 참아. 까치는 처음엔 무서워 날개를 퍼덕였지만 나무꾼의 손길이 부드럽다는 걸 느끼자 점점 긴장을 풀고 가만히 있었어요. 나무꾼은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상처 부위를 감싸고 손바닥으로 살살 쓰다듬어 주었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얼른 날아가렴. 까치는 고개를 기울이며 나무꾼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게 울음을 내고 숲속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나무꾼은 그냥 일상처럼 도왔을 뿐이었기에 까치를 구한 일을 그날 저녁 금세 잊었어요. 하지만 까치는 잊지 않았어요. 며칠 뒤 맑은 햇빛이 뜨던 오후였어요. 나무꾼이 집 앞에서 장작을 다듬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까치가 지붕 위에 내려앉아 크게 울었어요. 나무꾼은 의아했어요. 너 그때 그 까치 아니니? 다 나은 것 같아서 다행이네. 그런데 까치는 계속 짹짹 울며 날개로 서쪽 산길을 가리켰어요. 왜 그러니? 서쪽에 뭔가 있나? 까치는 마치 따라와 하고 소리치는 것처럼 빠르게 날아갔어요. 나무꾼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도끼를 들고 까치를 따라갔어요. 까치는 길을 이리저리 돌아가며 계속 나무꾼을 안내했어요. 숲은 평소보다 고요했어요. 바람도 살짝 뜨거웠고 나무들도 잔뜩 경계하는 듯 서 있었지요. 그때였어요. 멀리서 들짐승들이 놀라 달아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산 아래쪽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불이다. 나무꾼은 깜짝 놀라 산 아래로 뛰어갔어요. 작은 불씨가 풀숲에 번져 금세 큰 불이 될 기세였지요. 나무꾼은 비막대로 재빠르게 땅을 쳐 불을 막고 근처 웅덩이에서 물을 퍼와 불길을 끄기 시작했어요. 까치는 위에서 돌며 소리를 냈어요. 마치 여기로, 저기로 하고 알려주는 것처럼 불씨가 남아있는 곳을 계속 가리켰어요. 나무꾼은 땀에 젖고 숨이 거칠어졌지만 까치의 경고대로 움직이며 끝내 불을 잡았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나무꾼이 앉아 숨을 돌리는 순간이었어요. 숲길 아래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사람 3명이 몰래 엿보듯 그림자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그들은 수상한 눈빛으로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일부러 불을 낸 사람들이었어요. 나무꾼은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까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불길이 나무꾼의 집 쪽으로 번져 위험해질 것을 알고 나무꾼을 부른 걸까요? 그 녀석 고마운 친구구나. 나무꾼은 까치를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그 순간 까치는 높이 날아올라 바람 사이를 가르며 크게 소리쳤어요. 째액. 그 울음소리는 마치 조심해 혹은 이제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나무꾼은 그 후 마을 어른들에게 불씨를 알렸고 사람들은 모두 힘을 모아 숲을 살폈어요. 다행히 큰 피해 없이 불은 완전히 잡혔고 숲은 며칠 뒤 다시 바람결에 잎이 흔들릴 만큼 편안함을 되찾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나무꾼의 용기와 재빠른 대응을 칭찬했지만 나무꾼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일은 작았어요. 가장 먼저 알린 건 까치였으니까요. 까치는 그날 이후에도 종종 지붕 위에 찾아왔어요. 햇빛 아래 깃털을 반짝이며 짹 하고 울고는 다시 숲으로 사라지곤 했어요. 나무꾼은 까치에게 작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곡식 몇 알을 내놓았어요. 고마워. 덕분에 큰일을 막았어. 너는 정말 숲의 지킴이구나. 까치는 곡식 알을 쪼아들고 나무꾼을 한 번 더 바라본 뒤
하늘 높이 날아올라 숲을 지키듯 겹겹의 나뭇잎 사이로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까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마을 아이들은 까치를 보면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까치야, 좋은 하루 보내.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누군가에게 베푼 선한 마음은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지. 숲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까치의 은혜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무꾼은 매일 아침 숲을 향해 인사했어요. 오늘도 잘 부탁해요, 수파. 그리고 어디선가 보고 있을 귀한 친구 까치도. 도시지와 시골지. 넓은 들판 사이로 난 작은 오솔길을 따라가면 푸른 나무와 노란 들꽃이 어우러진 조용한 농가가 있어요. 그곳에는 시골쥐 한 마리가 평화롭게 살고 있었지요. 시골쥐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며 곡식 창고를 둘러보고 따뜻한 햇빛 아래에서 뒹굴며 하루를 보냈어요. 시골쥐는 오늘도 작은 언덕 위에 올라 햇살을 받으며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구수하게 말린 곡식과 달콤한 옥수수 몇 알, 그리고 들판에서 주운 고소한 견과류가 그의 식탁이었지요. 배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아, 오늘도 참 맛있다. 그때 멀리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골쥐는 고개를 갸웃하며 소리를 따라가 봤어요. 먼지 한 톨 묻지 않은 반짝거리는 외투를 입은 도시쥐 한 마리가 아주 세련된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지요. 오랜만이야, 형제. 하고 도시쥐가 반갑게 외쳤어요. 시골쥐는 놀라다가 금세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머, 정말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도시쥐는 바쁜 도시에서 살다 보니 친구가 그리웠는지 시골에 오자마자 들뜬 모습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지요. 여기 음식은 이게 다야. 너무 소박한데. 시골쥐는 머쓱해졌지만 웃으며 말했어요. 응, 그래도 이게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지 몰라. 같이 먹어보지 않을래? 도시쥐는 억지로 한 입 베어 물었지만 슬며시 인상을 찌푸렸어요. 나쁘진 않지만 도시 음식만큼 화려하진 않네. 오히려 도시쥐는 시골쥐에게 신나게 도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반짝거리는 큰 건물들, 밝은 간판, 다양한 간식들, 그리고 사람들 틈 사이로 몰래 지나가면 구경할 곳이 끝도 없다는 이야기까지. 시골쥐는 도시 생활이 참 궁금해졌어요. 정말 그렇게 신기한 게 많아? 그럼 나랑 같이 도시로 가자. 내가 맛있는 것도 잔뜩 대접할게. 시골쥐는 잠시 고민했지만 한 번쯤 도시 구경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럼 잠깐만 다녀올까? 그렇게 두 쥐는 긴 길을 따라 도시로 향했어요. 다리를 건너고 높은 돌담을 지나 환하게 불이 켜진 큰 길로 들어서자 시골쥐는 감탄을 멈출 수 없었어요. 도시는 정말 모든 것이 반짝반짝 빛나는 곳이었지요. 도시쥐는 시골쥐를 큰 집 한 채로 안내했어요. 그 집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부잣집이었고 부엌에는 향긋한 냄새가 가득했어요. 오늘은 좋은 날이야. 주방에 남은 음식들이 아주 풍성할 거야. 두 쥐는 몰래 테이블 아래로 올라갔어요. 그곳에는 크림 듬뿍 들어간 파이, 향신료 냄새가 솔솔 나는 구운 고기, 색색깔의 디저트까지 가득했지요. 시골쥐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했어요. 와, 이런 음식은 처음 봐. 도시쥐는 으쓱하며 말했다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웠어요. 쉿, 조용히 해. 순간 거대한 그림자가 벽을 따라 지나갔어요. 쿵, 쿵. 사람의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두 쥐는 깜짝 놀라 테이블보 아래로 급히 숨었어요. 숨죽이며 기다리는데 사람의 발소리가 멈춘 자리에서 접시가 쨍그랑 울렸지요. 시골쥐는 가슴이 쿵쾅대기 시작했어요. 도시쥐는 아무렇지 않은 듯했지만 미묘하게 떨고 있었어요. 잠시 후 부엌은 조용해졌고 두 쥐는 다시 테이블 위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몇 입 먹기도 전에 또다시 문이 열렸어요. 탁 하고 켜진 불빛 아래로 커다란 고양이가 느릿하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고양이의 눈은 반짝였고 발끝은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시골쥐는 뒷걸음질 치다가 거의 울음이 날 뻔했지요. 도시쥐는 익숙하다는 듯 작은 구멍으로 시골쥐를 밀어 넣었어요. 여기야. 이쪽으로. 두 쥐는 겨우 숨을 돌렸지만 시골쥐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넌 매일 이렇게 먹는 거야? 뭐 익숙해지면 괜찮아. 하지만 항상 조심해야 해. 시골쥐는 잠시 말없이 도시를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불빛이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조금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어요. 시골쥐는 도시쥐에게 조심스레 말했어요.
너랑 함께 있는 건 좋지만 난 이렇게 매번 쫓기면서 사는 건 힘들 것 같아. 난 시골의 조용한 들판이 좋아. 음식이 단순해도 마음은 편안해. 도시지는 잠시 시골집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편한 곳이 제일 좋은 곳이지. 필요하면 언제든 찾아와. 나도 가끔 시골이 그리워. 시골쥐는 따뜻하게 웃었어요. 고마워. 너도 심심하면 놀러 와. 내가 맛있는 곡식 준비해둘게. 그렇게 시골쥐는 다시 들판으로 돌아왔어요. 새벽의 공기는 차갑지만 깨끗했고 바람은 부드럽게 볼을 스쳤어요. 더 이상 주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지요. 시골쥐는 작지만 소중한 밥상을 차리고 생각했어요. 도시는 멋졌지만 역시 내 마음이 편안한 곳이 제일 좋은 곳이야. 그리고 그날 이후 시골쥐는 자신의 하루하루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어요. 작은 일상 속에도 소중한 행복이 항상 숨어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성냥팔이 소녀. 새해 전날 저녁 거리는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집집마다 따뜻한 불빛이 창문 너머로 번져 나오고 길을 지나는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 속에서 손을 비비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활기찬 거리 한쪽 아무도 잘 보지 않는 작은 골목에는 한 소녀가 조심스레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었어요. 소녀의 신발은 이미 낡아서 바닥이 닳아 있었고 양말도 너무 얇아서 눈 위에 서 있기만 해도 발끝이 얼얼했어요. 소녀는 품속에 꼭 끌어안은 작은 상자를 소중히 감싸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오늘 팔아야 하는 성냥이 들어있었지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면 소녀의 빨갛게 언 볼은 더 붉어지고 코끝은 시큰하게 아파왔어요. 누군가 성냥을 사준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새해를 준비하느라 모두 바빴고 추운 길 위에 서 있는 작은 소녀에게 눈길을 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소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외쳤어요. 오늘은 꼭 한 상자라도 팔아야 해요. 그래야 따뜻한 방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성냥은 팔리지 않았어요. 눈발은 점점 굵어졌고 하늘에서는 바람이 더 매섭게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외투 깃을 세우고 걸음을 재촉했지만 소녀는 얇은 옷을 꼭 움켜쥐며 버티고 있었어요. 어느새 손톱은 파랗게 변했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입김이 작게 피어올랐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소녀는 문득 발이 너무 시려서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오두막 벽 아래에 조심스럽게 몸을 기대어 앉았어요. 옆집 창문에서는 환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안에서는 가족들이 웃으며 저녁을 준비하는 따뜻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지만 소녀는 그저 조용히 손을 끌어안고 몸을 작게 움츠렸어요. 소녀는 계속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성냥 한 개만 켜면 조금 따뜻해질 것 같았어요. 팔아야 하는 성냥인데 켜도 괜찮을까 고민이 되었지만 지금은 정말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소녀는 용기를 내어 성냥 한 개를 꺼내 조심스럽게 불을 켰어요. 작은 불꽃이 스르르 피어오르자 소녀의 손가락 사이가 금세 밝아졌어요. 불꽃은 노랗게 흔들리며 소녀에게 작은 온기를 전해주었어요. 그 따뜻함이 너무 좋아서 소녀는 잠시 눈을 감고 상상했어요. 소녀의 눈앞에는 마치 꿈처럼 따뜻한 난로가 나타났어요. 불길은 부드럽게 타오르고 주변은 포근한 빛으로 가득했어요. 소녀는 난로 앞에 손을 내밀었어요. 손끝까지 온기가 전해져 오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성냥불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작은 불꽃이 꺼지자 난로도 함께 사라졌어요. 소녀의 손가락은 다시 차가운 어둠 속으로 돌아왔어요. 소녀는 조금 아쉬웠지만 또 다른 성냥 하나를 켜보았어요. 이번에는 눈부신 빛 속에서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진 식탁이 나타났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수프, 노릇노릇 구워진 빵 그리고 과일 향이 가득한 디저트까지. 소녀는 너무 놀라 눈을 깜빡였어요. 따뜻한 음식의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고 손을 뻗어 한 조각이라도 먹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또다시 불꽃이 스르르 꺼지자 풍성하던 식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차가운 바람만이 다시 소녀의 볼을 스쳤어요. 소녀는 세 번째 성냥을 켰어요. 이번에 나타난 것은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였어요. 반짝이는 불빛과 반짝거리는 장식들이 별처럼 빛났고 트리 꼭대기에는 작은 금빛 별이 반짝였어요. 소녀는 눈을 크게 뜨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빛이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어요. 하지만 성냥불은 이내 다시 꺼졌고 눈부시던 트리도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소녀는 마음 한편이 묘하게 아리고 아쉬웠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성냥을 하나 더 켜보았어요. 그 순간 소녀는 눈을 크게 뜨며 숨을 들이켰어요. 바로 그곳에 소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던 할머니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은 햇빛처럼 부드러웠고 소녀를 바라보는 눈빛은 언제나처럼 다정했어요. 소녀는 너무 반가워서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성냥불이 흔들릴 때마다 할머니의 모습도 아득하게 흔들렸어요. 소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랐어요. 할머니가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따뜻한 품에 안기고 싶어요. 그래서 소녀는 남아있던 성냥을 모두 꺼내 한꺼번에 켰어요. 불꽃이 밝게 타오르자 할머니의 모습도 환하게 빛났어요. 그 품은 너무나 따뜻했고 소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할머니는 소녀의 손을 이끌어 밝은 빛 속으로 데려가듯 포근하게 안아주었어요. 눈발이 잦아들 무렵 아침 햇살이 거리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사람들은 길모퉁이에서 소녀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소녀의 얼굴은 차갑지 않았어요. 마치 편안하게 잠든 듯한 얼굴이었고 작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사람들은 소녀가 상자 속 성냥들을 모두 켜본 흔적을 보았지만 아무도 소녀가 어떤 따뜻한 꿈을 꾸었는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소녀는 누구보다 따뜻한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해를 맞이했을지도 몰라요. 눈부신 새해 햇살 아래 소녀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어요. 어두운 세상에서도 작은 빛 하나가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줄 수 있다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또 다른 사람의 세상을 밝힐 수 있다고 말이에요. 방귀쟁이 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는 인심 좋은 노부부가 살고 있었지요. 두 분은 하루하루 고된 밭일을 하면서도 서로를 아끼며 새벽마다 산새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장가 좀 보내야겠구먼. 노인은 늘 밭에서 쟁기를 밀며 한숨을 쉬었지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마을 일은 척척하지만 정작 인연을 못 만났으니. 할머니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어느 봄날 먼 마을에서 소문이 들려왔어요. 산 너머 마을에 부지런하고 착한 처녀가 있다더라. 그 소문을 들은 노부부는 마음이 설렜어요. 그리고 며칠 뒤 그 처녀가 정말 며느리로 오게 되었답니다. 새 며느리는 참으로 싹싹하고 부지런했어요.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침밥을 지을 땐 밥 냄새가 집 안 가득 퍼졌지요. 시어머니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이런 며느리를 어디서 구했을까. 내가 우리 복덩이다.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남모를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방귀가 너무 세다는 것. 조금만 웃어도 뿡, 조금만 놀라면 뿡뿡. 심지어 재채기를 하면 뿡 하고 울릴 정도였지요. 그래서 며느리는 언제나 배를 꼭 누르며 조심조심 숨을 참았어요. 이걸 알면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놀라실까. 그 생각만 해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어느 날 마을 잔칫날이었어요. 모두들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북과 장구 소리가 들려왔지요. 며느리도 장독대 뒤에서 전을 부치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제발 오늘 하루만 조용히 지나가자, 제발. 그런데 그때 큰 소리가 났어요. 며느라가야, 찹쌀가루 좀 더 가져오너라. 시어머니가 부르셨지요. 놀란 며느리가 허둥지둥 일어서다가 그만 바닥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 순간 뿡! 온 마을이 조용해졌어요. 바람이 멎고 닭이 울음을 멈추었어요. 아이들이 킥킥 웃음을 터뜨렸고 잔치상에 있던 어른들은 서로를 보며 입을 가렸어요. 며느리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이고, 망했어요. 시집 온 지 한 달 만에 쫓겨나게 생겼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피식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이고야, 방귀 하나 가지고 울 일 있느냐. 사람 사는데 부끄러움이 어디 있니. 그게 뭐 어때서 다들 웃고 넘어가면 되지.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우리 며느리 방귀 덕에 오늘 잔칫날이 더 흥겨워졌구먼. 그러자 사람들은 하나둘 웃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 집은 방귀도 복 터지는 집이구먼. 맞아요. 집에 웃음이 가득하면 그게 제일 복이에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더 이상 방귀를 숨기지 않았어요. 밭일을 하다가도 장독대에서 된장을 뜨다가도 실수로 뿡 하면 온 집안에 웃음이 터졌어요. 시어머니는 그때마다 손뼉을 치며 말씀하셨지요.
방귀쟁이 며느리 덕에 우리 집에 제복이 들어오네. 그런데 진짜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며느리가 방귀를 뀌면 마당에 있던 나무들이 더 싱싱하게 자라고 밭에 작물들이 쑥쑥 자라났어요. 아이고, 오랜 풍년이네. 사람들은 모두 신기해했죠. 이웃 마을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방귀쟁이 며느리네 밭은 거름도 안 주는데 열매가 그렇게 크대. 사람들이 몰려와 비법을 물었어요. 며느리는 부끄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비법이요? 그냥 웃음과 사랑이에요. 가족끼리 서로 웃어주면 땅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남을 놀리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고 서로의 다른 점을 그대로 인정하며 웃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 후로도 방귀쟁이 며느리의 집에는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새벽이면 며느리의 노래가 들렸고 밤이면 장독대 뒤에서 개구리 울음소리 사이로 뿡 하고 익숙한 소리가 섞였지요. 그 소리는 마치 행복이 흘러나오는 웃음소리처럼 들렸어요. 모두가 다르다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노래를 잘하고 누군가는 웃음이 많고 또 누군가는 방귀가 세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건 나답게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웃을 수 있는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용기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집은 방귀 소리에도 웃음이 나는 집이라네. 청개구리. 옛날 아주 오랜 옛날 깊은 산속 맑은 시냇가에 작고 귀여운 청개구리 한 마리가 살았어요. 청개구리는 초록빛 피부에 반짝이는 눈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청개구리는 참 유별났어요. 다른 개구리들이 한쪽으로 가면 꼭 반대쪽으로 뛰어가고 모두가 노래 부를 때면 혼자 입을 다물었어요. 청개구리야, 그만 좀 거꾸로 하지 않겠니? 엄마 개구리는 늘 걱정스런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청개구리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왜요? 다르게 하는 게 재밌잖아요. 엄마는 한숨을 쉬었어요. 얘야, 세상은 다 이유가 있단다. 남들이 오른쪽으로 가는 데엔 그만한 까닭이 있는 법이지. 하지만 청개구리는 귀를 막으며 노래했어요. 개굴개굴, 나는 내 맘대로 할래요. 그날 이후로 청개구리는 늘 엄마의 말과 반대로 했어요. 엄마가 산으로 가지 마라 하면 산으로 가고 시냇가에서 놀지 마라 하면 반짝이는 물가로 첨벙 뛰어들었지요. 어느 날 폭우가 내리던 밤이었어요. 천둥이 쿵쿵 울리고 번개가 번쩍였어요. 엄마 개구리는 아들이 무사히 잘 있는지 걱정되어 진흙탕을 헤치고 시냇가로 달려갔어요. 청개구리야, 거기 있니? 엄마, 여기요. 비가 시원해요. 엄마는 깜짝 놀랐어요. 이 비에 휩쓸려 가면 어떻게 하니? 어서 이리 와. 하지만 청개구리는 웃으며 물살 위를 미끄러지듯 놀았어요. 그날 밤 엄마는 집으로 돌아와 살짝 눈물을 훔쳤어요. 저 애는 언제쯤 처리될까? 시간이 흘러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요. 시냇가에는 연꽃이 피어나고 매미 소리가 나무 위에서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엄마 개구리는 점점 기운이 없어졌어요. 병이 들고 만 거예요. 청개구리는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엄마는 또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어느 날 엄마가 조용히 아들을 불렀어요. 얘야, 이제 엄마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구나. 엄마, 무슨 말이에요? 청개구리는 깜짝 놀라 눈이 동그래졌어요. 엄마는 생각했어요. 청개구리는 늘 내 말과 반대로 했으니 내가 반대로 말해야 똑바로 말을 듣겠지. 엄마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죽거든 시냇가에 묻어다오. 청개구리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따라 엄마의 목소리는 유난히 부드럽고 슬펐어요. 알겠어요. 꼭 그렇게 할게요. 다음 날 새벽이 밝아올 무렵 엄마 개구리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청개구리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일어나세요. 나 잘할게요. 이제 말 잘 들을게요.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청개구리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엄마 속을 썩였는지를요. 청개구리는 눈물을 훔치며 엄마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어요. 엄마가 죽거든 시냇가에 묻어다오. 그래서 그는 이번엔 처음으로 엄마의 말에 반대로 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엄마가 바라신 대로 할 거예요. 이번엔 꼭 제대로 할 거예요. 청개구리는 조심스레 엄마를 등에 업고 시냇가로 걸어갔어요. 작은 손으로 흙을 파고 돌을 모으고 엄마를 정성껏 묻어드렸어요. 그리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이제는 다르게 살게요. 엄마 말씀 꼭 들을게요. 그날 밤 하늘에서는 또 비가 내렸어요. 천둥이 멀리서 울리고 시냇물은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청개구리는 바위 위에 올라앉아 엄마의 무덤이 보이지 않게 잠기지 않기를 바라며 하염없이 울었어요. 비야, 제발 멈춰줘요. 엄마가 젖으면 안 돼요. 제발 그만 내려요. 하지만 비는 멈추지 않았어요. 청개구리의 울음소리가 시냇물 소리에 섞여 멀리 퍼져나갔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비가 내리는 날이면 언제나 시냇가 어디선가 청개구리의 울음소리가 들렸답니다. 개굴, 개굴. 엄마, 미안해요. 그 후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비 오는 날 개구리가 우는 건 청개구리가 하늘에 간 엄마를 그리워하며 지금도 사과의 노래를 부르는 거래요. 그래서 아이들은 비 오는 날 시냇가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청개구리야, 울지 마. 엄마는 내가 잘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거야. 청개구리의 마음은 비처럼 흘러내렸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사랑이 있었어요. 때로는 늦게 깨닫더라도 진심은 하늘에 닿는 법이니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아낌없이 표현하라고요. 엄지 공주. 햇살이 포근하게 내리던 어느 마을에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리던 마음씨 고운 아주머니가 살았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마다 창가에서 작은 씨앗에게 물을 주며 속삭였지요. 작은 씨앗아, 내가 자라서 내게 기쁨을 가져다 주렴. 어느 날 아주머니는 이상한 꽃씨 하나를 선물 받았어요. 이건 특별한 꽃이에요. 따뜻한 곳에 두면 놀라운 일이 생길 거예요. 그 말에 아주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녀는 꽃씨를 조심스레 화분에 심고 매일매일 정성껏 물을 주었어요. 며칠 뒤 봉오리가 피어나더니 꽃잎이 천천히 열렸어요. 그 속에는 손가락보다도 더 작고 사랑스러운 소녀가 잠들어 있었지요. 아주머니는 놀라움과 기쁨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렇게 작다니 얼마나 소중하고 예쁜지 몰라. 그녀는 소녀에게 엄지 공주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밤이면 엄지 공주는 꽃잎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어요. 작은 잎사귀는 그녀의 이불이 되고 밤바람은 자장가처럼 속삭였지요. 하지만 행복한 날들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커다란 두꺼비 한 마리가 창문으로 들어와 엄지 공주를 낚아채 갔어요. 두꺼비는 웅덩이 속에 사는 자기 아들에게 그녀를 아내로 주려 했던 거예요. 엄지 공주는 차가운 이끼 위에서 깨어나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 여기서 살고 싶지 않아. 햇살이 그리워. 작은 물고기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들은 몰래 연꽃잎 줄기를 끊어주었지요. 어서 떠나렴, 조그만 아가씨. 햇살이 널 기다리고 있어. 물결이 엄지 공주를 태우고 천천히 멀리 흘러갔어요.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주었고 햇빛은 따스하게 그녀를 감싸주었지요. 엄지 공주는 여러 곳을 떠돌았어요. 벌과 나비들이 노래하고 새들이 가지 위에서 그녀에게 길을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이 세상은 참 크구나.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가을이 오자 숲의 바람은 점점 차가워졌어요. 얼마 후 한 들쥐가 굴 속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어요. 작은 아가씨야, 밖은 너무 춥다. 내 집에서 지내렴. 들쥐의 굴은 따뜻하고 편안했어요. 하지만 곧 근처에 사는 부자가 된 두더지가 엄지 공주를 보고 말했어요. 이 아이는 내 아내가 되면 좋겠군. 겨울이 끝나면 결혼식을 올리세. 엄지 공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어요. 햇빛 없는 땅 속에서 나는 살 수 없어요. 하지만 들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요.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로군. 밖에는 추위와 위험뿐이야. 엄지 공주는 밤마다 몰래 울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지나가던 굴에서 날개 다친 제비를 발견했어요. 모두가 무심히 지나쳤지만 엄지 공주는 그 새를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이대로 두면 얼어 죽을 거야. 그녀는 부드러운 이불을 덮어주고 밤새 따뜻한 숨으로 제비를 덮여주었어요. 봄이 찾아올 무렵 제비는 다시 힘을 얻었어요. 작은 아가씨, 내 등에 올라타. 따뜻한 나라로 함께 가자. 엄지 공주는 망설였지만 하늘을 올려다보며 용기를 냈어요. 나는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지 않을래. 제비의 날개가 바람을 가르며 푸른 하늘을 향해 솟구쳤어요. 엄지 공주는 처음으로 세상이 이렇게 넓고 밝다는 걸 알았어요. 아래에는 초록 들판이 펼쳐지고 멀리 푸른 산맥이 이어졌지요.
햇빛이 그녀의 얼굴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제비는 그녀를 따뜻한 나라로 데려다 주었어요. 그곳은 온통 꽃과 향기로 가득했지요. 나비와 새들이 춤을 추고 맑은 물줄기가 노래하듯 흐르고 있었어요. 그때 한 송이 꽃이 활짝 열리더니 그 속에서 작은 요정 왕자가 나타났어요. 작은 아가씨, 당신의 용기와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어요. 나와 함께 이곳에서 살아줄래요? 엄지 공주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지금까지의 여정이 머릿속을 스쳐갔지요. 춥고 외로웠던 날들, 두려웠던 밤들, 그리고 용기를 내던 순간들. 이제 나도 누군가의 곁에서 따뜻한 빛이 되고 싶어요. 그날 꽃잎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어요. 작은 요정 왕자는 엄지 공주에게 꽃잎 날개를 선물했어요. 햇살을 머금은 그 날개는 반짝이며 빛났지요. 이제 엄지 공주는 더 이상 작지도 외롭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꽃의 나라에서 새 친구들과 노래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햇살은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빛을 만나기 위해서는 때로 긴 여행이 필요해요. 엄지 공주는 긴 여행을 통해 작은 마음 안에도 얼마나 큰 용기가 숨어 있는지를 배웠지요. 우리 마음속에도 그 용기가 잠들어 있답니다. 언제나 따뜻한 햇살처럼 깨어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콩쥐 팥쥐.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고운 콩쥐가 살고 있었어요. 콩쥐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와 단둘이 지냈지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다시 혼인을 하면서 콩쥐의 평온한 나날은 달라졌어요. 새어머니는 겉으로는 다정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욕심이 많고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딸 팥쥐만 귀하게 여기고 콩쥐에게는 온갖 심부름과 힘든 일을 떠맡겼어요. 새벽이 되면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물을 길어오고 밭을 메고 방을 쓸고 부엌을 닦아야 했지요. 손이 터지고 무릎이 까져도 콩쥐는 울지 않았어요. 힘들어도 참아야지.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성실히 보냈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새어머니가 말했지요. 콩쥐야, 오늘 마을 사람들이 잔치를 연단다. 우리도 다녀와야지. 하지만 내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구나. 이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고 오너라. 그 말에 콩쥐는 고개를 끄덕이고 곧장 우물가로 갔어요. 그런데 항아리 밑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지요. 물을 아무리 부어도 새어나오기만 했어요. 콩쥐는 애써 물을 퍼올렸지만 끝내 항아리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지친 마음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작은 두꺼비 한 마리가 폴짝 뛰어오더니 자신의 몸으로 항아리 구멍을 틀어막았어요. 덕분에 물이 새지 않게 되었지요. 콩쥐는 놀라며 손을 모아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두꺼비야. 너 덕분에 일이 끝났어. 두꺼비는 조용히 눈을 깜빡이며 우물 속으로 사라졌어요. 항아리를 채운 콩쥐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새어머니는 이번엔 커다란 항아리 옆에 쌀 한 가마니를 내주었어요. 이걸 다 찧어야 잔치에 따라갈 수 있다. 팥쥐는 벌써 치마를 차려입고 있었지요. 콩쥐는 절망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방아를 내리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얀 비둘기떼가 날아와 방앗공이를 부리로 함께 쳐주었어요. 잠시 후 쌀은 고운 가루로 모두 빠아졌어요. 콩쥐는 새어머니에게 달려가 알렸지만 그녀는 믿지 않았어요. 뭐 벌써 다 했다고? 말도 안 된다. 그리고는 또 다른 일을 시켰지요. 이번엔 마당에 논밭을 가라앉히고 흙을 일궈 벼를 심으라고 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끝낼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소 한 마리가 내려와 콩쥐를 도왔어요. 커다란 발로 땅을 밟고 고랑을 만들며 순식간에 밭이 반듯하게 정리되었지요. 콩쥐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소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잔치 시간이 다가오자 새어머니와 팥쥐는 말했어요. 너는 집을 지키거라. 잔치에는 우리만 간다. 콩쥐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지요. 그때 푸른 하늘에서 하얀 빛이 내려오더니 선녀가 나타났어요. 콩쥐야, 내 마음의 착함을 하늘이 보았다. 오늘은 너도 잔치에 가거라. 선녀는 반짝이는 옷과 비단신, 그리고 곱게 빛나는 신발 한 켤레를 내주었어요. 콩쥐는 눈을 크게 뜨며 감동했어요. 이건 정말 나를 위한 거예요? 선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단다. 하지만 돌아올 때는 꼭 신발을 잃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콩쥐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마차에 올라 잔치가 열리는 마을로 향했어요.
잔치 마당에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콩쥐가 나타나자 모두가 숨을 멈추었지요. 햇살 아래 반짝이는 옷과 부드러운 미소. 누구도 그녀가 평소 집안일만 하던 콩쥐라는 걸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때 고을의 원님 아들이 콩쥐를 보고 말했어요. 저 여인은 마치 달빛 아래 핀 연꽃 같구나. 그리고는 곧장 다가와 정중히 인사를 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잔치를 즐겼지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 해가 기울 무렵 콩쥐는 황급히 자리를 떠나야 했어요. 선녀의 당부가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급히 달리던 그녀의 발에서 신발 하나가 벗겨져 다리 위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뒤돌아볼 틈도 없이 집으로 돌아와야 했지요. 다음 날 원님 아들은 잃어버린 신발을 들고 말했어요. 이 신발의 주인을 찾아내어 내 아내로 맞이하리라.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였고 팥쥐와 새어머니도 서둘러 나왔어요. 팥쥐는 억지로 신발을 꾹꾹 눌러 신어보았지만 발이 너무 커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마침내 콩쥐가 조용히 나섰지요. 그녀가 발을 넣자 신발은 꼭 맞았어요. 사람들은 모두 놀랐고 원님 아들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하여 콩쥐는 원님 아들과 혼례를 올리고 오랜 고생 끝에 행복을 찾았어요. 콩쥐는 새어머니와 팥쥐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에게 용서의 손을 내밀었지요. 그 마음은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었답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콩쥐처럼 착하고 성실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온단다. 그리고 남을 미워하기보다 용서할 줄 알아야 진짜 행복이 머문단다. 따뜻한 마음은 언제나 기적을 부릅니다. 오늘도 마음 한쪽에 콩쥐의 미소처럼 부드러운 착함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흥부와 놀부. 옛날 옛적 구름이 느리게 흘러가고 산새가 노래하던 고을에 마음씨가 너무나 다르게 생긴 두 형제가 살았어요. 형의 이름은 놀부, 아우의 이름은 흥부였지요. 두 사람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마음의 빛깔은 너무 달랐어요. 놀부는 돈과 욕심을 좋아하고 늘 자기만 생각했어요. 반면 흥부는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람을 향한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로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었지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놀부는 재산을 모두 차지했어요. 넓은 논밭과 기와집까지 전부 놀부의 것이 되었지요. 흥부는 그저 형이 나눠줄 거라 믿었어요. 형님, 저는 아이가 많고 가진 게 없어요. 저에게도 조금만 나누어 주시면 안 될까요? 응? 세상은 각자 사는 거야. 내가 불쌍한 건 내 잘못이 아니지. 게으르게 살면 굶는 게 당연한 법이야. 놀부의 말은 차갑고 매정했어요. 흥부는 더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지요. 그의 품에는 막내 아이가 잠들어 있었고 등 뒤로는 바람이 스며들어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흥부의 초가집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은 낡은 이불 속에서 서로를 꼭 껴안고 잠들었지요. 흥부는 마른 나뭇가지를 불 속에 넣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하늘이시여, 아이들 말은 굶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듬해 봄이 찾아왔어요. 산벚꽃이 피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올 때였지요. 그날 흥부는 들에 나가 나무를 하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작은 제비 한 마리가 떨리는 날개를 부딪히며 울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제비의 다리가 나뭇가지에 걸려 상처가 나 있었지요. 이런, 어쩌다 이렇게 됐니? 가만히 있어, 내가 풀어줄게. 흥부는 부드럽게 제비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작고 따뜻한 몸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상처난 다리를 깨끗이 닦고 손수건 조각으로 감싸주었어요. 그날부터 흥부의 집 한켠에는 작은 제비집이 생겼어요. 흥부의 아이들은 쌀알 몇 개를 아껴 제비에게 주었고 밤이면 제비가 지저귀며 잠자리에 들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제비는 다시 힘을 되찾았어요. 그래, 이제 하늘로 돌아가야지. 몸 조심해서 날아가려. 제비는 흥부의 어깨 위를 한 바퀴 빙 돌더니 햇살이 번지는 하늘로 높이 날아올랐어요. 그때 흥부는 마치 친구를 보내는 것처럼 손을 흔들었답니다. 그리고 계절이 몇 번 바뀐 뒤 가을이 되었어요. 논에는 황금빛 벼이삭이 출렁였고 들길에는 코스모스가 흔들리고 있었지요. 어느 날 아침 흥부의 지붕 위에 날아든 작은 그림자가 있었어요. 바로 그 제비였어요. 아니, 우리 제비가 돌아왔구나. 제비는 부리에 커다란 박씨 하나를 물고 있었어요. 마치 선물처럼 흥부 앞에 툭 내려놓았지요. 고마워라. 이건 내가 준 씨앗이구나. 흥부는 그 박씨를 정성껏 심었어요. 매일 물을 주고
햇살이 너무 강한 날엔 잎을 덮어주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박넝쿨이 담장을 넘고 지붕까지 올라갔어요. 아이들은 매일 마당에 나와 박이 자라는 걸 구경했지요. 아빠, 오늘은 어제보다 더 커졌어요. 박이 하늘을 닿을 만큼 커질 것 같아요. 그 말대로였어요. 가을이 되자 박은 집만큼 커져서 매달린 줄기가 삐걱거릴 정도였답니다. 흥부는 가족들과 함께 조심조심 박을 잘랐어요. 그런데 박을 가르자마자 환한 빛이 터져 나왔어요. 눈부신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내렸고 그 안에는 쌀자루와 새 그릇, 새 옷이 가득했지요. 여보, 이건 정말 하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요. 제비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줬어요. 이 복은 욕심내지 않고 모두에게 나눠야 해요. 그날부터 흥부의 집에는 웃음이 가득했어요. 배고픈 이웃에게 쌀을 나눠주고 병든 사람에게 약을 보내주었어요. 흥부의 마음은 부자가 된 후에도 변함없이 따뜻했지요. 한편 그 소식을 들은 놀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금은 보화가 눈앞에서 반짝이는 듯 욕심이 솟구쳤지요. 제비 한 마리로 부자가 됐다니 나라고 못할 게 있나? 놀부는 다음 날 일부러 마당에 풀을 뿌려 제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다 마침 날아든 제비 한 마리를 잡아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이렇게 해야 복이 온다더라. 자, 내가 싸매줄 테니 내년엔 꼭 보물 박씨를 물고 와야 한다. 놀부는 제비를 흉내내듯 싸매주었지만 마음에는 욕심뿐이었어요. 시간이 지나 제비가 떠나고 가을이 되자 놀부의 집에도 박씨 하나가 날아들었어요. 놀부는 환하게 웃으며 박씨를 심었지요. 며칠 후 그의 마당에도 커다란 박이 주렁주렁 열렸답니다. 하하, 이번엔 내가 더 큰 부자가 되는 거야. 놀부는 흥분한 얼굴로 도끼를 들었어요. 하지만 박을 쪼개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박 속에서 튀어나온 건 보물이 아니라 도깨비들이었어요. 도깨비들은 삐죽삐죽 웃으며 놀부의 머리에 냄비를 뒤집어 씌우고 장롱을 부수고 부엌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으악, 살려줘. 제발 나 좀 놔줘. 놀부는 겁에 질려 밖으로 도망쳤어요. 비틀거리며 산길을 달리던 놀부는 문득 생각했어요. 흥부는 착한 일을 해서 복을 받았는데 나는 욕심을 부려 이런 벌을 받았구나. 놀부는 그 길로 흥부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지요. 흥부야, 내가 잘못했어. 그동안 너에게 너무 심했지. 욕심을 부리다 이런 벌을 받았어. 용서해다오. 형님, 이제야 마음이 열리셨군요. 형님이 돌아오셔서 정말 기뻐요. 우리 다시 함께 도와가며 삽시다. 흥부의 눈빛은 따뜻했고 놀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그날부터 두 형제는 마음을 고쳐먹고 서로를 도우며 살았답니다. 놀부는 흥부에게서 참된 부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따뜻함이라는 걸 배웠지요.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흥부의 집을 지나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 집에는 착한 마음이 자라난대요. 그리고 봄이면 언제나 마당 한켠에 제비들이 집을 짓고 지저귀며 노래했답니다. 검은 소와 누런 소. 옛날 조선시대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황희 정승이 있었어요. 그는 언제나 남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고 작은 일에서도 큰 가르침을 찾을 줄 아는 지혜로운 분이었지요. 어느 봄날 정승은 고향 마을을 둘러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들판 가득 내리고 멀리서 소의 울음소리와 쟁기 끄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곳에서는 한 농부가 두 마리의 소와 함께 밭을 갈고 있었어요. 한 마리는 황금빛 털이 반짝이는 누런 소, 다른 한 마리는 밤처럼 진한 빛깔의 검은 소였답니다. 두 소는 나란히 서서 밭을 갈고 있었지만 땀 흘리는 모습은 조금 달랐지요. 농부요, 저기 두 소가 함께 밭을 가는구나. 보아하니 참으로 부지런해 보이는데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하느냐. 갑작스러운 물음에 농부는 당황한 듯 잠시 눈을 굴리며 두 소를 번갈아 보았어요. 검은 소는 힘차게 흙을 파헤치고 있었고 누런 소는 조금 느려 보이지만 꾸준히 발을 옮기고 있었지요. 허헉, 정승 어른께 솔직히 말씀드려야 하나. 검은 소도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누런 소가 더 성실하지. 하지만 검은 소가 듣는다면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농부는 한참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황희 정승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다른 소가 듣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지요. 정승 어르신, 사실은 누런 소가 더 꾸준하고 일을 잘합니다. 허나 검은 소가 혹여
제 말을 알아듣고 서운해하면 어쩌나 싶어 감히 큰 소리로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황희정승은 순간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어요. 손은 말 못하는 짐승인데도 농부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이 밀려왔지요. 옳다. 짐승이라도 함께 땀 흘리며 살아가는데 한쪽만 칭찬하고 다른 쪽은 외면한다면 그 마음이 다칠 수 있지. 그대의 마음 씀씀이가 참으로 귀하고도 깊구나. 농부는 부끄러웠지만 따뜻한 웃음을 지었고 소 2마리는 여전히 묵묵히 밭을 갈아 나갔어요. 마치 서로의 고생을 알고 있다는 듯 발걸음이 조금 더 가지런해진 듯 보였지요. 그날 이후 황희정승은 백성의 작은 말에도 더욱 귀를 기울였다고 해요. 농부의 따뜻한 배려심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던 것이지요. 사람의 크고 작은 말 속에도 뜻이 있고 겉으로 보이지 않는 정성 속에 진정한 지혜가 숨어 있구나. 나는 이 마음을 잊지 않고 나라 일을 돌보리라. 겉으로 드러나는 힘이나 빠름보다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과 꾸준함이 더 큰 힘이 된답니다. 작은 배려가 큰 사랑으로 자라나듯 우리도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전래동화 우렁각시. 옛날 푸른 산과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작은 마을에 한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지요. 아침 해가 뜨면 논으로 나가고 달빛이 들면 집으로 돌아와 홀로 밥을 짓곤 했답니다. 아이고, 하루 종일 일했더니 허리가 뻐근하네. 집안일도 해야 하는데 언제쯤 편히 쉴 수 있으려나. 총각은 밭을 가꾸느라 늘 지쳐 있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의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고 옷은 흙투성이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맑고 깨끗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총각이 집에 돌아오면 늘 어질러져 있던 방 안이 말끔히 치워져 있었고 밥솥에서는 따끈한 김이 피어올라 향긋한 냄새가 온 집안을 감쌌지요. 상위에는 갓 지은 밥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따뜻한 반찬까지 가지런히 차려져 있었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람. 내가 분명 집을 어질러 놓았는데 이런 밥상은 누가 차려준 거지? 며칠을 지켜보아도 같은 일이 반복되자 총각은 마음속 깊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해가 저물 무렵 살금살금 집 뒤에 숨어 기다리기로 했지요. 바람이 잔잔히 불고 풀벌레 소리가 귀뚜라미처럼 맴돌던 그때 하얀 조개 껍질이 번쩍 빛나며 열리더니 그 안에서 고운 여인이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여인의 긴 머리카락은 바람결에 흩날리고 고운 옷자락은 달빛의 은빛으로 반짝였지요. 그녀는 부지런히 방을 쓸고 장작불을 피우고 밥을 지으며 집안을 따뜻하게 가꾸었답니다. 아, 저분이 바로 우렁각시구나. 이렇게 나를 도와주고 계셨구나. 총각의 눈가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맺혔어요. 홀로 살아온 긴 세월 동안 외롭고 고단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르르 풀려내렸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우렁각시님. 덕분에 제가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 말에 우렁각시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총각님이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성실한 마음에 감동하여 제가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답니다. 그날 이후 총각과 우렁각시는 함께 살림을 가꾸며 살아갔어요. 총각은 땀 흘려 밭을 일구었고 우렁각시는 따뜻한 집을 지켜주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둘의 삶을 보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총각은 성실했기에 하늘이 복을 내렸구나. 우렁각시 같은 벗을 얻다니 참 부럽네. 이처럼 착하고 성실한 마음은 결국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을 불러오게 된답니다. 우리도 우렁각시처럼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손 내밀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심청 이야기. 옛날 깊은 산골짜기 작은 마을에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와 착하고 효심 깊은 딸 심청이가 살고 있었답니다. 아버지는 늘 내가 눈을 뜨면 우리 심청이 시집가는 모습이라도 보고 싶구나 하고 속으로 눈물 짓곤 하셨지요. 에휴, 앞이 보이지 않으니 심청이에게 집만 되는구나.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심청이는 언제나 웃으며 아버지를 돌봤지만 속으로는 아버지가 다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스님이 찾아와 말했지요. 부처님께 연꽃 공양을 올리면 눈이 먼 이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0석의 쌀이 있어야 하오. 300석이라니 우리는 쌀 한 톨도 귀한데 어찌 안단 말인가?
그 말을 들은 심청이는 깊은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인당수의 몸을 바치면 300석의 쌀을 얻을 수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지요. 심청은 결국 뱃사람들에게 300석의 쌀과 맞바꾸어 인당수의 몸을 던지기로 합니다. 눈물 속에 떠나보내는 아버지와의 이별은 얼마나 애달팠을까요? 심청아, 가지 마라. 내 눈은 그냥 감은 채 살아도 된다. 너만 곁에 있으면 된다. 아버지, 저 꼭 다시 돌아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심청은 큰 바다로 나아가 인당수의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착한 마음을 하늘이 외면할 수 있었을까요? 용왕님은 심청을 불쌍히 여기고 용궁으로 데려가 고운 옷과 음식을 주며 돌봐주었답니다. 효심 깊은 심청아, 너의 정성이 하늘을 울렸구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지키도록 하여라. 제가 정말 다시 돌아갈 수 있나요?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있나요? 용왕의 도움으로 심청은 커다란 연꽃 속에 앉았고 잠시 후 심청이 앉은 꽃은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심청은 때마침 임금님의 눈에 띄어 궁궐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임금님은 심청을 곱게 여겨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씨가 아름다우니 나라의 어머니가 되어주시오. 나와 함께 백성들을 돌보고 이 나라를 살핍시다. 혹시 그대가 갖고 싶은 것이나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이야기를 해보시오. 저는 그저 아버지를 뵙고 싶을 뿐이옵니다. 심청은 임금님께 간청의 잔치를 베풀고 전국에서 눈먼 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모여 앉았는데 그 중에 허름한 옷차림의 늙은 아버지가 있었지요. 아버지시죠? 이 목소리, 심청이? 정말 내 딸이냐? 바로 그 순간 아버지의 눈이 번쩍 뜨이며 앞이 환히 보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심청은 서로를 꼭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아이고, 내 딸, 내 심청아. 이제 다시는 너를 놓치지 않으리라. 아버지, 우리 이제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그 뒤로 심청과 아버지는 임금님과 함께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리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요술거울.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늘 서로를 위하며 다정하게 지냈지요. 비록 집은 작고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둘이 함께 있으면 언제나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여보, 오늘은 달이 참 곱네요. 할머니가 마당에 앉아 달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오. 참 둥글고 고운 달이야. 당신 얼굴도 그 달빛처럼 고와요. 할아버지가 웃자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쳤어요. 며칠 뒤 장날이 다가왔어요. 할아버지는 소금을 팔러 장에 나가기로 했지요.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부탁했어요. 여보, 이번 장에 가면 나 좀 머리빗 하나 사다 주세요. 달처럼 반짝이는 빗이요. 나이가 들어도 단정하게 머리 빗고 싶네요. 달처럼 반짝이는 빗이라 알겠소. 꼭 사다 드리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게를 졌어요.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나무로 깎은 그릇, 천으로 만든 인형, 반짝이는 녹그릇까지 없는 게 없었지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무리 둘러봐도 달처럼 반짝이는 빗을 찾을 수 없었어요. 여기요, 빗 파는 집 없나요? 아이고, 오늘은 다 나갔지요. 내일이나 오세요. 장터 상인들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였어요. 장터 끝에 낡은 천막이 보였어요. 그 안에는 신기하게 생긴 물건들이 가득 놓여 있었지요. 구슬, 방울, 바가지, 그리고 둥글게 빛나는 물건 하나. 할아버지는 그 둥근 물건을 보고 눈이 반짝였어요. 달처럼 반짝이는 게 저거구나. 할아버지는 주인에게 다가갔어요. 이거 얼마요? 오래된 거울이지요. 보는 사람의 마음을 비춰주는 요술거울이요. 거울이라 했소. 하지만 반짝이긴 정말 달빛 같구먼. 이걸로 합시다. 할아버지는 소금을 판 돈을 내고 거울을 사서 들고 왔어요. 집에 돌아오자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어요. 여보, 내가 말한 물건 사오셨어요. 그럼. 당신이 달처럼 반짝이는 게 좋다 하지 않았소. 이리 봐요. 할아버지는 조심스레 보자기를 풀었어요. 그런데 빛 대신 둥근 거울이 반짝였지요. 아이고, 이게 뭐예요? 빛이 아니라 거울이잖아요. 아니, 장터에 그 달빛처럼 반짝이는 빛이 없다 해서 그 대신 반짝이는 걸 샀지요. 할머니는 처음엔 허탈했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보고는 웃음이 났어요. 참, 이 늙은 얼굴이 다 보이네요.
근데 이상하게 이 거울은 조금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네요.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주인이 말하길 마음을 비추는 요술 거울이라 하더이다. 그날 밤 할머니는 거울을 벽에 걸어두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밤중 거울 속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왔어요. 달빛과 꼭 닮은 부드러운 빛이었지요. 할머니는 눈을 비비며 거울을 바라봤어요.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미소 짓고 있었어요. 이게 뭐람, 꿈인가요? 거울 속의 젊은 할머니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마음이 고운이는 나이를 넘어 빛나는 법이요. 그 다음 날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거울을 본 사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옆집 안악은 싸우던 이웃에게 먼저 사과했고, 장에 가던 아저씨는 노인을 부축하며 길을 건넜어요. 사람들은 모두 이상하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거울이 아니라 마음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걸요. 며칠 뒤 부잣집 아주머니가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 거울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 얼굴이 요즘 예전 같지가 않아서요. 할머니는 웃으며 빌려주었어요. 하지만 부잣집 아주머니가 거울을 보자 거울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거울 속에는 얼굴이 아닌 검은 구름이 비쳤지요. 이게 뭐야? 왜 내 얼굴이 안 보여? 거울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나 봅니다. 할머니의 말에 아주머니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어요. 그날 이후 아주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조금 더 따뜻해졌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 봄날 할아버지는 장터에서 또 이상한 상인을 만났어요. 그 거울은 잘 쓰고 있나요? 예, 덕분에 마을이 한결 평화로워졌지요. 그 거울은 달의 마음을 품은 것이요. 보는 이의 마음이 밝으면 달처럼 빛나고 어두우면 그림자만 비춘다오. 그럼 이건 달의 조각 같은 거군요. 하하, 맞아요. 당신의 착한 마음이 거울을 빛나게 하는 것이지요. 그날 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거울을 바라보았어요. 거울 속에는 두 사람의 얼굴과 그 뒤로 둥근 달이 비쳤지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늙어가도 좋네요. 그래요, 당신 덕분에 내 마음은 언제나 밝아요. 거울 속의 달빛이 점점 퍼지더니 마당 가득 환한 빛으로 번졌어요. 그 빛은 지붕 위로 산 너머로 흘러가 온 마을을 비추었어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속 거울을 떠올렸어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을 보고 있나? 그 질문 하나로 다툼도 줄고 웃음이 늘었지요. 세월이 더 흘러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천천히 늙어갔어요. 그들의 집에는 여전히 그 거울이 걸려 있었고 거울 속에는 두 사람의 미소와 둥근 달빛이 함께 반짝였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말한답니다. 달빛은 하늘에만 있지 않아요. 마음이 고운 사람의 집에는 언제나 달빛이 머물지요. 물방울 이야기.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던 어느 봄날, 조용한 마을 끝에 작은 방 하나가 있었어요. 그 방에는 하루 종일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연구하는 한 과학자가 살았지요. 그는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자세히 보고 싶어 했어요. 꽃잎 위의 먼지, 풀잎의 결, 벌의 날개까지 모든 게 그에게는 놀라운 비밀 같았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그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맑은 공기 속에서 햇빛이 반짝이며 유리잔 속 물방울 하나가 반짝였어요. 그는 웃으며 그 물방울을 조심스레 현미경 아래로 옮겼습니다. 이 조그만 물방울 안에는 어떤 세상이 숨겨져 있을까? 그는 조심스럽게 눈을 들이댔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물방울 안에서 무언가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아주 작은 벌레들이 모여서 바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 안에는 서로 밀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었어요. 과학자는 숨을 멈췄어요. 이 조그마한 곳에도 누군가의 하루가 담겨 있구나. 그는 잠시 현미경에서 눈을 떼었어요. 바깥 창문 너머로는 새들이 지저귀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놀고 있었어요. 그제야 과학자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이해한다는 건 크고 어려운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작은 것 속에 숨어있는 삶을 바라보는 일이라는 걸요. 그는 유리잔 속 물방울을 햇빛 아래로 비추어 보았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무지개 빛으로 반짝이며 책상 위에 빛을 흩뿌렸지요. 그 안의 생명들도 아마 그 빛을 따라 반짝였을 거예요. 그날 이후 과학자는 매일 아침마다 물방울을 하나씩 들여다보았어요.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때로는 바쁜 움직임이 가득했지요.
그럴 때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 작은 세상. 오늘도 너희의 하루가 평화롭기를. 어느새 그는 물방울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있었어요. 사람의 마음도 물방울처럼 작지만 그 안에 수많은 감정과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걸요. 물방울은 언뜻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작은 점 같지만 햇빛을 만나면 무지개가 되고 마음을 비추면 세상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도 그렇답니다. 크고 대단한 것을 찾기보다 조그만 친절과 미소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마음의 현미경이에요. 그날 이후 과학자는 거창한 연구보다 작은 생명을 살피는 일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물방울이 반짝이는 아침이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곤 했답니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건 하나도 없단다. 작은 물방울 안에도 너희의 마음 안에도 아름다운 세상이 숨어 있으니까. 그렇게 물방울 하나가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이 또 다른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게 되었답니다.